듣고라 그래요. 연구소장이 1억이야. 내가 지금 우리 회사 돌려갖고 내가도 한 달에 뭐 한 달에 몇백 못 들고 하는데 내가 연구소장은 누가 더 많이 들고 해. 그러는 중에 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자네 우리 회사 올 텐가? 라고 하면 다 갑니다. 100번 가도 그래서 평생 직장으로 남아있는 고급 인력이 있겠습니까? 굳이 그분들한테 돈 주고 연구소장한테 돈 주고 일 필요 없는 거죠. 다 세이브하고 회사에 또 이 AI 연구소장님은 퇴사도 안 해요. 굉장히 고임금을 가지는 연구소장을 모셔야지 일한다 생각하고 내 손 안에 있는 AI 연구소장을 만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작가님 책을 보시는 이제 회사의 대표님이나 회사의 관계자분이 나도 정말 AI 중요하다 생각하고 AI 써보려고 했는데 우리 기업에는 도입이 안 되더라 내지는 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이게 확산이 안 되더라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AI 도입에 실패하는 뭐 기업들의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AI 도입에 실패하는 기업들은 근데 첫 번째는 대표님의 의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대표님이 먼저 AI 리터러시를 해봐야 돼요. 어떤 논리인지를 일단 접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진짜 필요해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경진대회든 뭐 챗GPT 3만 원 교육비 지원이든 뭐든 이런 걸 다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를 해가지고 뭐 답집하고 뺏긴 것처럼 네 능력이 안 되잖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어떤 직원들이 그거를 대놓고 하겠습니까? 챗GPT를 쓰는 직원들을 보면 모니터를 막 몇 개를 2개를 쓰잖아요. 2개를 쓰면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카카오톡을 띄워놔요. 근데 카카오톡도 카카오 띄워놓고 막 있으면 지나가다가 쓱 봤을 때 부장님도 보고 자네는 일 안 하고 카카오톡 띄워놓고 뭐하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카카오톡 배경화면을 엑셀로 만들고 막 하잖아요. 당연히 그거 되게 희한한 거잖아요. 그거 엑셀을 왜 만들어? 눈치 보지 말고 쓰는 게 아니고 눈치가 보일 거니까 안 들키게 해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챗GPT 마찬가지예요. 이제 뭘 기획안을 하나 시켜놨는데 그 가다가 커피 마시면서 가다가 탁 봤는데 내 뒤로 누군가가 부장님이 지나간다 그러면 챗GPT 하는 거 얼른증입니다. 얼른증이죠. 내가 막 하면 척 한다는 거죠. 일단 그런 문화 자체가 제일 없애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안 없어지면 챗GPT가 수면 위로 못 올라와요. AI가. 결국에는 안 늡니다.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챗GPT 쓰는 거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기획안이나 어떤 보고서나 사업 계획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탁 지금 질문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챗GPT가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딱 보고 자네 이거 챗GPT하고 충분히 토론해봤나? 충분히 상의하고 얘기 나온 건가? 너의 의견과 챗GPT 의견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화합이 돼서 뭔가 이제 나온 결과물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아니 뭐 굳이 제가 챗GPT는 안 하고 그냥 제가 생각해 쓰는데요. 자네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할 수 있나? 자네가 이 전체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해서 네가 알고 있는 건 일부분뿐일 텐데 얼른 다시 챗GPT하고 다시 뭐 우선적으로 얘기해가 좀 더 총체적으로 좀 다 보완해서 가지고 와. 이런 이제 제조업에서의 문화들이 생겨야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제조기업들 쪽에서 이제 GPT에 대한 개인 GPT에 대한 사용이 좀 힘들다라고 느껴졌던 거는 결국에는 그런 시각적인 어떤 측면들이 가장 클 거라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큰 테두리에서 제조 AI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아직까지 제조 AI에 대한 기술들이 좀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는 노하우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수치와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AI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실망해서 못했던 사장님도 계실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은 차츰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조금 모자라다 해서 그 제조 AI 쪽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POC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피지빌리티를 검증하는 사업들을 내가 어떤 품질팀도 그렇고 품질 쪽, 그 생산 쪽,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부 다 AI를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금 부족하다, 그게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단계를 조금 접근해서 조금씩 올려놔야 나중에 크게 AI에서 AGI로 넘어가든지 그 시대가 되면 그 갭이 좁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완벽하지 않다 해서 제조 AI 쪽도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다 라고 하면 나중에 크게 뭔가 또 변화가 될 때 핸드폰도 우리가 옛날에 집 전화기 쓰다가 중간에
폴더 이렇게 슬라이드 폴더폰이나 이제 플립형 핸드폰이 생겼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왔을 때 충격이 덜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도 보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 핸드폰으로 뭔가 하는 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전화기로 있다가 갑자기 막 휴대폰으로 확 넘어간다, 뭐 스마트폰 넘어갔어, 그랬을 때는 이게 점점 더 어르신들이 특히 못 따라오고, 그나마 이제 막 번호라도 누른 상태에서 올라오면 스마트폰에서 번호로 누르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기업이 측면에서 그리고 개인 측면에서 둘 다 어쨌든 지금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갭을 줄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유 들으니까 제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스마트폰에 이제 통화 버튼이 있잖아요. 거기에 초록색 수화기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수화기인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태어난 세대들은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걸 귀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수화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랑 좀 맥락이 막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하나하나 따라가면은 이게 왜 이렇게 왔고 이걸 해서 금방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뭐 맥락 없이 그냥 갑자기 하라고 하면 이게 사실 하기 쉽지 않고 이해가 좀 어렵죠. 지금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누구도 우리 집 아이한테 물어봐도 지금 굉장히 뭐 크게 바뀌는 시기라 그래요. 특히 고등학생인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입시도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어떤 희망하는, 이제 너의 꿈이 뭐야? 라고 할 때 꿈을 제대로 못 정하는 거죠. 왜? 그 꿈이 지금 뭐가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았으면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뭔가 다 나중에 그게 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AI라는 것 때문에 과연 그 직종에 살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인 거죠. 어린아이도 아는 그런 이제 불투명한 미래인데, 그거를 안 보인다고 해서 좀 부족하다 해서 안 따라가면 정말 나중에는 갭이 너무 벌어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올 겁니다, 아마. 그 "기술보다 조직 질문 방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 아까 제가 크게 이제 AI는 제조업에서 AI는 두 가지입니다. 제조 AI, 그러니까 회사의 프로세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AI를 도입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생각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포켓형 AI, 이런 AI를 도입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회사에서는 이제 제조 AI죠. 제조 AI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지금 생산성이 하루에 100개가 나오는데 이걸 사람이 몇 명이 붙어 있고, 그거를 이제 24시간 돌렸을 때 뭐 하루 생산량이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고 이윤이 얼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인원 몇 명이 뭐 휴가인 거고, 누구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불량률은 높아졌더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불량률이 갑자기 그렇게 돼 있는데 불량률이 높아졌어요. 높아졌을 때 불량률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그 현장까지 내려가 가지고 어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이랬니 저랬니,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싹 파악해 오는데, 그럼 그 어떤 그 사람이 1시간 비웠던 게 어떻게, 뭐 화장실에 가서 1시간 있었다라고 하면 그 1시간 비웠던 게 어떻게 불량률이 이렇게 높아졌냐? 생산량이 준 건 알겠는데 불량률이 높아졌더라. 그 문제가 뭐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럼 또 쫓아가는 거예요. 뭐 이제 예전에 뭐 수사하듯이 계속 한 사람 물어봐 갖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모든 기업들이 그런 문제들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전날 있었던 내용들을 다 보고를 받아요. 대표들이 보고를 다 받겠죠. 엑셀 파일이었든 아니면 지금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서 이제 MES라고 모든 플로어를 수치적으로 우리가 QR 코드나 이런 걸 통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찾는 거는 또 똑같아요. 이제 뭐 어디를 찾았는지 그 원인 찾는 부위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보다 문제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AI 기술이 필요한데, AI 기술이 그거를 완벽하게 콕 집어서 이 문제야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AI 물어보면 딴 데 얘기합니다. 이상한 얘기, 일반적인 얘기하고 우리 다 아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야, AI 도입하기에는 기술이 아직 안 돼 있어, 뭐 그렇게 해서 기술에 대한 AI 기술이 아직까지 덜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 많아요. 그리고 뭐 이쪽 그 개인 AI 쪽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나오길 원하는데 이미
이제 답변이 정해져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게 질문 답변 그런 걸 물어보는 거랬는데 하여튼 정해진 답을 아는 내용들을 물어봐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이제 얘는 정답이 아니야라고 하고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AI도 그렇게 크게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이 기술력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 돈 쓰고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큰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 AI 쪽은 물론 그쪽도 나중에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큰 기술을 큰 AI를 만드는 것도 각 회사에서 LMM 방식을 통해서 막 AI를 쓸 거예요. 근데 우리 제조기업 쪽에서는 어떤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개인 어떤 AI를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거기에 질문의 방식에 따라서 이 답변이 틀리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이 저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답변이 이제 질문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 지금 불량률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불량률 원인이 뭐야? 라고 하면 이 친구가 이 AI가 아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선에서 다 얘기하는 거야. 하나만 하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얘기로 쭉 나열을 해놨다 하더라도 좀 하나만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현능감이 크게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친구한테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틀리다는 거를 알기까지가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20대 더더욱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웃긴 게 그럼 이제 질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장님이세요. 회사의 부장님들, 이사님들 있죠. 그분들이 질문을 잘합니다. 왜? 본인이 뭐 질문 안 하니까. 질문 안 하니까 전부 다 질문이 궁금한 거 많은 거예요.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이거는 왜 이래? 저거는 왜 이래? 이거는 확인해봤어? 저건 확인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고를 한번 결제마트로 왔다가 질문만 한 수십 개 받아갖고 다시 돌아가는 게 일반 이제 밑에 직원들인 거죠. 밑에 직원들은 그거를 질문을 할 거다라는 거를 예상이 되면 그걸 다 이미 정리를 했겠죠. 근데 자기는 그 위치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감이 안 쓰다 보니 자기는 그렇게 보고서를 써가지고 올라갔는데 막상 위에서 봤을 때는 그런 큰 그림 쪽에 크게 보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크리티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막 하는 거죠. 질문. 그간의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AI를 다루기에 굉장히 질문을 엄청 잘하는 분들은 전부 다 40, 50대의 이제 차장급 이상, 그리고 뭐 임원, 이분들이 엄청 잘하십니다. 체계적이세요. 뭐 이제 AI랑 얘기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질문 딱 했을 때 AI 답변을 하면 그 답변 내용이 부족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디서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출처가 있어? 확실해? 뭐 이런 얘기들을 쭉쭉쭉쭉 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 좋은 프롬프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20, 30대 정도 되는 친구들은 그냥 한 문장으로 보통 끝납니다. 왜? 1차 아직까지는 생각하는 회사에서 제조업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1차원적으로 많이 머물러져 있어요. 단편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그게 이제 어떻게 회사에서 어떤 노하우, 근속기관에 대한 노하우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에 대한 어떤 정확도나 좀 질문에 대한 프롬프트에 대한 어떤 질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40, 50대들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의 질문의 방식이 바뀌는 정도는 그 40, 50대 대표님 포함해가 40, 50대가 얼마나 많이 챗GPT와 같은 AI에 이제 그 레터리시를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고 쓰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문화가 만약 형성이 돼가지고 20, 30대 쪽으로 내려오면 그 친구들도 이제 우리 부장님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그 질문하는 법이라는 게 이제 그 AI 업계의 전문 용어로 이제 프롬프트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프롬프트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좋은 프롬프트는 아까 하는 중에 나왔는데 일단 AI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상황을. 그렇죠. 이게 되게 쉬운 건데. 그러니까 전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AI에게 답변을 얻으려고 하면 구구절절 말을 많이 해줘야 돼. 그냥 뭐 예를 들어 이 AI가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내 마음까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꿰뚫어 가지고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이 친구를 굉장히 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질문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첫 질문이다. 첫 질문. 그게 제가 얘기하는 학습인데 이 AI라는 친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업에 대한 아이템 기획을 해요. 그러면 기획을 했을 때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뭐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의 어떤 부품을 만들어요. 부품을 만들면 이 부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한 줄 질문을 했죠. 그럼 그 친구는 그 질문이 나오면 이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쫙 지가 하는 대로 할 거죠. 물론 그렇게 짧게 해서 한 20개, 30개 계속 연결해 나간다고 하면 또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어떤 목표성으로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나 하고 나면 너무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냥 막 그렇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AI에게 프롬프트를 줄 때 육하 원칙으로 이제 일단 학습은 학습대로 쭉 시키고, 그다음에 질문 사항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이 AI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질문자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 모든 내용들을 이해가 되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짧은 한 문장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그 AI에게 이제 정확한 질문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 사전에 여러 가지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을 받는 거고, 또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연속으로 계속 나가는 거. 점점 이제 질문의 방향을 좁혀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답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프롬프트는 일단 첫 번째, 이제 제가 보통 정의 내리는 게, 첫 번째 프롬프트는 질문을 하기 전에 충분히 배경에 대한 학습을 시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질문을 할 때는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게 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제 질문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 AI가 인식하게 해라. 그리고 AI에게 그 질문 이제 답변을 할 거잖아요. 답변을 할 때 그냥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사업 계획 쓰는데 이 사업 계획 쓴 내용을 이게 좀 써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AI에게 이 사업 계획 써줘, 이게 아니고 AI에게 그냥 사업 계획 써줘, 이거보다 AI야, 니는 지금부터 뭐 예를 들면 창업성장 과제가 쳐요. 창업성장 과제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이야. 심사위원이라고 네가 생각을 하고 이 사업계획, 내가 사고자 하는 이 사업화 내용을 사업계획 순서대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 AI는 순간적으로 이 과제에 대한 심사위원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쭉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갖고 사업 내용을 쭉 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 페르소나라고 진행을 하는데, 페르소나를 얼마나 그 AI에게 잘 강의시키냐, 결국에는 학습을 얼마나 잘해서 이 좀 더 페르소나, 좀 더 그 원래 연극인 거죠 보통. 그런 이제 그 몰입을 잘 하게끔 만들어 줄 거냐,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프롬프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한 번에 질문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나눠서 계속 연결해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챗GPT하고 질문은 제가 해보면 뭐 여러 이제 유튜브에 넣으면 이렇게 질문 하나가 있는데,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게 애살 있게 없는 그냥 내 동료라 생각하고 또는 내랑 같이 일을 하는 후임이라 생각하고, 이 친구가 좀 이제 내 얘기를 잘 알아듣고 내랑 같이 일할 수 있게끔 교육을 잘 시키고, 정보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상한 답변 안 하게끔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질문을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이제 우리 직장생활 해봤던 분들 의견 들어보면 이런 경우 많아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대표님이나 부장님이 또 오셔갖고 제가 노시니까 노 차장 막 이러니까, 노 차장 지금 이 제품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전략을 세우면 될 건지, 뭐 이제 최장 이내로 너의 의견을 서론본론 결론해 가지고 이렇게 탁 만들어 와봐, 이렇게 질문하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좀 업무를 주는 분과, 야 너 차장 지금 이거 관련해서 도 써와봐, 이렇게 질문을 주면 굉장히 무서워. 무섭다 쳐요. 질문도 못해요. 보고서 써라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보고서 써라는데, 뭐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오라는 건지, 뭐 얼마나 써오라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가면 당연히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분량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언제까지 가지고 오나, 이 내용을 딱 얘기를 해주면 내가 할 텐데, 바로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 파악해서 갖다 줘, 이렇게 해버리면 그 내용이 원인이 이만큼 있는데 이제부터 여기까지 어디까지를 해가야 되면 또 언제 주라는 건지, 내일 아침에 바로 가져오라는 건지, 뭐 일주일 뒤에 갖다 주면 되는 건지, 그에 따라 양이 틀릴 거잖아. 내일 아침 들고 갈 것 같으면 한 장까지 딱 만들어 갖고 보이면 될 거고, 뭐 한 일주일 준다고 가면 뭐 PPT랑 서너 장 만들어 갖고 가면 되는데,
그런 이제 질문이 약간 질문부터가 이제 뭐 명확하지 않은 거죠. 똑같습니다. AI도 제가 막 써보면 이제 정확하게 질문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면 상당히 굉장히 만족성이 효능감 있게 답변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서 프롬프트를 줄 필요가 있다. 그 좀 더 쉽게 좀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데 붕어빵을 뭐 굽는데 7번째 붕어빵 이렇게 타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제 AI를 잘 못 다루는 처음 초보이신 분들은 붕어빵 자꾸 타네? 왜 그래?" 이렇게 묻는다는 거고, 전문가는 이제 내가 붕어빵 뭐 24개짜리를 사서 8번째 붕어빵에 타고 있어. 지금 눈이 내리고 있고 이 제품의 틀의 모델명은 뭐뭐고 그리고 이게 계속 2번에 3번에 1번씩 발생하고 있네. 이거 어디가 문제야?" 하면은 걔가 그 제품명을 다 찾아 가지고 "이 제품은 원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 뭐 이렇게 아주 그 답변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죠. 아주. 맞습니다. 실제 그게 이제 두 가지쯤에 다 볼 수 있는데 제조 AI 쪽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AI 프롬프트 쓰는 쪽에서 볼 수 있는데 개인 프롬프트 쓰는 쪽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 결국에는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컨디션을 정확하게 다 알려주고 나면 정말 놀랄 정도로 왜냐면 그거 쉽게 생각하면 실제 우리가 엔지니어 3명이 있으면 만약에 붕어빵 8번째 틀에서 잘못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엔지니어 3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런 걸 다 따져봅니다. 야, 이 붕어빵 재질이 뭐야? 야, 붕어빵 소재는 뭐고? 붕어빵 틀의 재질은 뭐고? 왜 붕어빵 8번째 틀만 개입하느냐? 거기에 그림이 있느냐? 뭐 그다음에 거기에 오일은 제대로 묻었느냐? 온도는 제대로 올라가느냐? 다 따지거든요. 다 따져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굳이 옛날적인 방법으로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하나하나 퍼즐 맞추기식으로 맞춰보면 그쪽에 예를 들면 열 전달이 잘 안 돼 갖고 온도가 낮더라. 또는 열 전달이 잘 돼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타더라. 거기에 바로 불 밑에 하단에 이제 불꽃이 있어 가지고 너무 온도가 높아진다 거기가. 뭐 이런 식으로 원인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 주고 한다 그러면 AI는 상당히 일반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딴 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이제 챗GPT가 이제 원인을 찾는데 그 지금 뭐 뒤집는 사람이 속도를 뭐 이게 너무 느리게 뒤집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온도가 너무 전체적으로 높은 거 아니. 일반적인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신뢰감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 작가님 이제 오늘 만날 걸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살짝 이제 걱정도 됐던 게 AI 이렇게 잘해 주면은 진짜 뭐 말씀하신 거 적용해 보면은 "너는 이제부터 사업 컨설팅 전문가야. 나는 정보 지원 사업에 지원할 거고 너가 써 줘."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AI로 인해서 뭐 사라지는 직업들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작가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의 관점에서 작가님이 부딪힌 현실은 어떤가요? 정확해요. 제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작년 한 4-5월 때 느꼈어요. 이게 물론 없어질 직종들 굉장히 많죠. 뭐 그 직종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컨설팅이나 어떤 기술 개발 쪽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겠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AI를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썼는데 챗GPT를 3년 전부터 쓰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미나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계속 육성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키워왔죠. 키워오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요것도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 엄청 고도화되어져 있는 AI가 제 주머니에 항상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거에서 AI랑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만큼 올렸으면 남편도 이제 이만큼 올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게 특히 이런 앞으로 이게 연구개발 관련된 컨설팅도 그렇지만 다른 컨설팅 지식 재산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줄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그쪽에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이 AI라고 하는 걸 잘 키워 놓으면 여기에 내가 굳이 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AI가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허물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만 키워 놓으면 그걸 믿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마냥 믿으면 안 되지만 그거를 최소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분류할 수 있는 식견 정도는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높은 정도로 올라오게 만들면 더 이상 필요 없다. 컨설팅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뭐 창업 지원 사업이 됐던 각종 정부 사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는 AI가. 그리고 그럼 좀 더 넓게 가보면 이런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지식 기반으로 기업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AI가 다 대체하고 나면 그러면 과연 회사에 연구소는 또 필요한가? 물론 이제 사람이 필요하겠죠. 얼마나 계속 늘어날 필요가 있나? 이 연구소라는 것은 결국에는 현재 시장을 분석을 하고 그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3년, 5년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만들고 할 텐데 연구소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그걸 기획하는 거야.
그래서 연구소가 제대로 가는 연구소, 특히 전 모든 제조기업의 기술 연구소들이 제대로 가는 연구소는 거기에 연구소장님이나 어떤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어떤 성견지명을 가지고 미래의 기술들, 우리 회사가 곧 닥칠 어떤 위험 사항에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건데, 그 준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연봉이나 또는 실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연구소가 제대로 안 돌아다니는 것 천지예요. 아무리 회사학부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 조직과 그런 부류의 사람이 없으면, 없는 중견배우더라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항상 뒤쫓아갑니다. 야, 우리 경쟁사가 이런 거 한다던데?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경쟁사가 이런 거 한다던데?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쫓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순경지명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대표해서 그 회사의 미래 목표를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옛날에 AI가 없을 때는 그게 그 한두 사람, 몇몇 사람의 어떤 고지능자의 능력으로 그게 충분히 캐치됐는데, 지금은 AI라고 하는 엄청나게 고도화된 지능이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나의 지능으로 하나 옆에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비록 지능이 낮지만 얘가 지능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얘를 활용해 가지고 내 후임이 막 지능이 엄청 좋아 가지고 얘를 통해서 막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려. 연구소에 사장님, 만약에 내가 사장인데 연구소장이 이 실력을 하면 연봉이 한 1억 대요. 근데 1억치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갖고 오겠지. 근데 이제 1억이라고 하는 연봉을 주고 내가 이 친구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중견 대기업이면 상관없습니다. 중견 대기업이면 그 회사가 돌아가는 어떤 체계가 잘 돼 있고 하니까 이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 하고, 그리고 거기 AI가 있어서 굳이 약간 좀 필요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데, 만약 극단적으로 중소기업이나 한 20인 미만, 10인 미만 중소기업, 50억, 100억도 못하는 중소기업에 만약에 R&D 과제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장을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연구소장이 1억이야. 내가 지금 우리 회사 돌려갖고 내가도 한 달에 한 달에 몇백 못 들고 하는데 내가 연구소장은 누가 더 많이 들고 와요. 근데 어느 정도의 연구소장의 능력이 안 되면 연구소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스스로 연구 기획도 하고 과제도 따와야 되고 자금도 가져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연구소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장님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구소에 굉장히 고급 인력의 연구소장을 데리고 오는 거죠. 다른 회사에서 잘하고 있면서 돈 많이 주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이제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으쌰으쌰해서 우리 연구개발 잘하고 나는 사업 잘 운영하고 이래가지고, 연구소에서는 연구 신제품 개발하고 신기술 개발하고 나는 사업 잘하고 일하고 서로서로 잘 가자,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여기서 보니까 한 30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오는데 영 뭐 불편해, 뭐 해서 작고 명함 내밀기도 그렇고, 그러는 중에 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자네 우리 회사 올 텐가? 라고 하면 다 갑니다. 100번 가죠. 그래서 평생 직장으로 남아있는 고급 인력이 있겠습니까? 잘 없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 한두 번 중소기업 사장님이 겪고 나면 안 하죠. 그냥 내가 하면 했지, 누군가에 의존해갖고 연구소를 맡기고 뭐 이렇게 하려니까 오래 있지도 않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이제는 AI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AI가 충분히 많이 이제 학습을 시키고 하게 되면, 물론 내가 AI로 운영할 수 있는 리터러시, 사장이 AI를 알고 AI를 운영할 줄 알고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급 인력이 연구소장이 아니라 이 AI가 얘기하는 방향을 거르고 추르고 그리고 정리할 줄 아는,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좀 중급 또는 이제 신입은 아니더라도 조금 저경력의 인원, 연구소 인원을 있으면 그 연구소 인력이 AI 연구소장하고 같이 해서 사장님이랑 협업을 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중소기업, 소기업 업체들이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정보 R&D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들어갈 게 아니다, 할 수 없다,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라고 하면 컨설턴트를 탔죠. 컨 찾아갖고 이거 우리 좀 도와주면 뭐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러면서 하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필요 없어요. 굳이 그분들한테 돈 주고 연구소장한테 돈 주고 일 필요 없는 거죠. 다 세이브하고, 회사에 또 이 AI 연구소장님은 퇴사도 안 해요. 퇴사도 안 해요. 심지어 내가 안 쓰기 전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퇴사 이직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AI 연구소장을 다 키워라. 모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연구소 믿지 말고, 연구소 만들라 하지 말고, 물 만들어야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고임금을 가지는 연구소장을 모셔야지 일이 된다 생각하지 말고, 내 손 안에 있는 AI 연구소장을 만들면 본인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연구소장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백업할 수 있는 지원 인력만 충분히 충원해줘라.